안녕하십니까. 더 라이브의 오원종, 최욱입니다. 이제 대선이 딱 2주 남았습니다. 오늘부터 엿새 동안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번 대선이 워낙 예측 불가의 박빙승부다 보니까 후보자들 오늘 하루 동안 재외동포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다양한 공약들을 쏟아내면서 유세 박차를 가했습니다. 네, 사실 그 유권자는 이제 공약을 보고 판단을 좀 해야 되는데 좀 이게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양강 후보의 부동산 공약과 정책을 아주 심도 있게 검증을 해보는 시간을 마련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더 라이브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밀려나고 또 밀려나서 지금 집이 없다. 아니 뭐 생각보다 그렇게 작지도 않네. 우리 내 식구 살기에는. 여러분, 집값이 갑자기 올라가지고 세금이 확 오르니까 화나시죠? 솔직히 화나잖아요. 저도 화나던데. 주택 수요가 나타나면 정부는 이것이 공급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민간주택 공급도 안 되게 만들었습니다. 자, 사라진 정책 경쟁 더 라이브에서 심폐소생을 해봅니다. 자, 대선 특별기획 정책 검증. 자, 과연 오늘은 누가 내 집을 사수해 줄 것인가? 구해줘 내 집 시간이고요. 여야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의 부동산 통들 모셔봤습니다. 먼저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혜훈 국민의힘 전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민주당의 김성환 의원님 우리 더 라이브 처음 나오셨는데 네, 초짜입니다. 오늘은 저 하필이면 주제가 이제 부동산이라 네. 여러모로 좀 따끔할 것 같네요. 네, 뭐 또 따끔따끔 해야죠. 괜찮습니까? 네. 그럼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혜훈 의원님은 또 전문가시니까 오늘 또 자신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보다도 민주당이 워낙 아픈 부분이 많아서 저도 좀 살살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부동산 토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주요 뉴스를 좀 다루겠습니다. 오늘 오후 조재현 대법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조재현 대법관 최근 공개된 대장동 녹취록에서 김만배 씨가 50억 원 상당의 빌라를 제공하려 했다는 그분으로 언급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현직 대법관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자청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사실 무근일 뿐만 아니라 왜 갑자기 이런 의혹 기사가 보도되었나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저는 김만배 씨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단 한 번도 만난 일이 없습니다. 일면식도 없습니다. 네, 이번 대선판에서 대장동 이슈는 뭐 끝나지를 않습니다. 네, 조재현 대법관 김만배와는 뭐 일면식도 없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분? 김만배뿐만이 아니라 대장동과 관련된 그 어떤 누구와도 일면식도 없고 일통화도 없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의혹으로 제기된다는 그 소위 뭐 수원의 무슨 아파트 거기에 따님이 거주했다고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뭐 세 딸 다 전혀 그런 적도 없고 네. 그리고 외교관이라는 딸도 아예 없고 외교관 딸이나 사위 중에 외교관이 없다는 거고 네. 대장동 어디에도 친인척 다 통틀어서 누구도 네. 집을 뭐 분양받거나 사거나 뭐 한 적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문제가 핵심은 뭐냐면 모든 국민이 보는 토론회, 대선 토론회 중에 법정 토론 1차니까 거의 모든 시선이 집중된 그 토론회에서 네. 민주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나와서 조재현 헌법재판관이 그분이라는 게 확인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실수를 좀 너무 중대한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대법관. 그건 이제 네, 뭐 실수라고 대법관. 하긴 그렇고요. 네. 그걸 최초로 언급하신 분은 원희룡 전 지사예요. 그 조재현 대법관을 언급한 거는. 네. 근데 이제 더 본질적으로 보면요. 검찰이 이제 특정을 했고 그리고 그거는 김만배와 정영학의 녹취록의 대법관이라는 얘기 그리고 네. 이제 정영학 물음표 그리고 처장 출신 그리고 뭐 50억 빌라를 사줘 이런 얘기는 녹취록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네네네. 그 녹취록을 보신 분은 적어도 그 조재현 대법관이 일지 아닐지는 특정하기 어렵지만 네. 적어도 이재명 후보가 소위 그분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녹취록만 보면 누구나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동안 거의 6개월 이상 그분은 이재명이라고 하면서 특히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에서 그분을 자꾸 이재명이라고 특정해서 네. 소위 이 흑색 선전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적어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확인된 거죠. 다만 네. 그 녹취록에 나와 있는 조재현 대법관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는 조금 더 따져볼 여지가 있다. 네. 근데 거기 이런 녹취록에 문제가 있는 보면 이름이 적혀 있는 게 아니고 네. 그 조재현이라고 누가 손으로 가피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녹취록에.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녹취록에 이제 대화에 나오는 당사자 정영학이든 김만배든 그런 사람의 워딩이 아니라 누군가 제3자가 거기다가 조재현이라는 이름을 써놓은 건데 네. 그걸 가지고 대선 후보가 세상에 확인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죠. 근데 어쨌든 지금 양 후보 두 부분 다 뭐 이재명 게이트다, 윤석열 게이트다 서로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몸통이 누굽니까? 아, 저희도 저희들은 토론 당연히- 길어지는데. 한마디씩만 딱 들을게요. 생각하는 아니 거. 3억 5천밖에 돈 안 네. 넣었는데 1조나 되는 돈을 업자 몇 명이 가져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어마어마한 1조나 되는 이 폭리를 가져가게 해준 설계와 그 인허가를 누가 했냐. 이게 몸통이죠. 네. 그건 이재명 후보 본인이 여태까지 계속 인허가 해준 사람 몸통이다. 본인이 했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여전히 이 투자금과 자본금을 구별하지 않고 자본금을 가지고 마치 그걸로 뻥튀기 한 것처럼 하면은 곤란한 거고. 네네. 그리고 이 하나은행 컨소시엄에서 7천억도 넣고 그 자금의 초기는 부산저축은행에서 1,100억이나 그 네. 윤석열 당시 지검장이 1,805억. 예, 봐줬다고 네. 하는 네네. 그런 거 다 합하면 알겠습니다. 이, 네. 이 이제 사실관계가 일단 네, 이 정도로 다르고요.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한 근데- 가지만 아니, 한 가지만 봐준 거 아닌데 봐줬다고 아니, 오늘 얘기해야지. 주제가 이게 아니니까요. 몸통은요. 네. 몸통은 네. 그 돈의 흐름을 쫓으면 되는데 네. 이미 돈의 곽상도는 그 아들이 50억을 네, 네. 그리고 50억 박영수 딸은 그 따님이 거의 한 20억 이상을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그 아버지가 집을 사주고 네, 네. 사실은 이 흐름을 알겠습니다. 쫓으면 의원님, 범인이 알겠습니다. 누군지 금방 알죠. 저희가 이거 맛보기로 대장동 얘기를 한 건데 아니, 너무 오원정 씨, 그 묻지 말라고 했잖아요. 괜히 물었어. 하셨으니까 제가 답만 짧게 할게요. 시간 없는데. 아니, 1조나 되는 돈은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거는 일단 덮어두자. 네. 50억 갖고 따지자.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네. 1조가 어디 갔느냐가 중요한 거고. 네, 네. 그다음 50억을 얘기하더라도 곽상도 물론 국민의힘 네. 출신 맞아요. 네, 네. 그런데 박영수 죄송하지만 민주당과 박지원 씨가 네. 국민의힘 소속인 박근혜 대통령 잡으라고 보낸 특검인데 그게 왜 국민의힘 알겠습니다. 인사입니까? 네, 네. 두 분이 부동산 정책통인 줄 알았는데 대장동. 왜 끊어도 되는 게 이런 얘기를 한 6만 번 들은 것 네, 같아요. 네, 네. 나중에 또 모셔서 그 정도 하고요. 예. 자, 일단은 부동산 정책 이야기 앞서서 예. 부동산 민심을 일단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더 라이브가 직접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잘했다 못했다보다 어쩔 수 없었다. 지금 현 정부의 잘못만으로 다 모든 것을 물어붙이기엔 약간 억지가 있다. 못했다. 이거 정말 못했어요. 정말.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이 나와서 집값이 더 상승하고 과도한 이제 과세 정책으로 인해서 아예 공급망을 막아버리게 돼서 자기 집을 구하기가 더 힘든 실정이 됐다. 저희가 임대인을 살려면 다주택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다주택자들이 오히려 집을 팔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과연 저희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맞는지. 특히 저희 같은 경우 월세를 많이 이제 구해야 되니까 월세 가격이 엄청 올랐어요. 부르는 게 그냥 값이에요. 세 받아서 먹고 사는데 세금 내고 하나도 안 남아. 얼마나 많이 때리는. 뭐 없는 사람들이 돈이 없잖아요. 대출도 안 해주지. 어디 집 하나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있나? 살 생각조차 못하게 됐다는 것 자체가 좀 사다리 걷어 차기가 드는 게 아닌가. 문재인 정권은 그 주택 그거는 진짜 실패했다. 확실히 민심이 안 좋네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과연 어떤 후보가 더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지 저희가 두 후보의 공약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 아, 부동산 공약입니까? 예, 뭐 근데 큰 틀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그러면 두 분께서 우리 후보는 부동산 문제 이렇게 해결하겠다. 한마디로 좀 짧게 말씀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한 단어 정도로. 동시에 얘기해요? 그 들릴까요? 동시에 그게? 얘기해요? 네네. 한 번씩 듣죠, 뭐. 네네. 네네. 저부터요? 네네. 원래 여당 먼저 주시는데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아, 네. 저희는 민간 공급 활성화예요. 지금 이제 족쇄를 다 채워서 재건축 재개발뿐만 아니라 민간이 자기 집을 늘리고 새로 짓고 하는 것을 거의
옥죄고 있었잖아요. 아, 규제를 이제 푼다. 그게 가장 큰 원인이었대. 집값이 폭등한 원인은 여러 개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주된 원인은 공급 부족이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제대로 풀겠다. 그래서 민간 공급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민간 공급 예, 민주당하고 완전히 다르죠. 민주당은 공공 공급이니까. 민주당 얘기는 민주당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성환 의원님. 우리는요 네. 민간하고 공공하고 합해서 네. 국민의힘보다 훨씬 더 많게 공급을 하겠다. 네. 그 해서 이제 저희는 311만 원, 네. 국민의힘은 250만 원. 그래서 더 많이 공급을 하고 네. 민간 또 플러스 공공 공급. 그 공급이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 중간에는 또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일시 완화해서 네. 또 중간에 중고주택이라도 좀 나올 수 있게 하고 네. 또 1가구 1주택은 재산세나 종부세나 건보료를 많이 깎아서 알겠습니다. 1가구 1주택은 보호하고 네. 1가구 다주택은 조세 정책을 통해서 가급적 주택 소유를 억제하고 시장에 물건을 내놓을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하는 여러 가지 패키지를 통해서 진짜 주거가 네. 이 부동산이 투기 수단이 아니라 일종의 거주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하겠다. 이게 이제 저희 정책입니다. 네. 뭐 결국은 이제 그 공급 확대 방향성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포장지는 똑같은 유사 포장지를 써가지고 다들 같다고 이제 오해하시는데 내용이 하늘과 땅 차이고 천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럼 내용을 지금 좀 말씀하신 들어보죠. 게 예, 아까 이제 공공하고 민간을 섞어서 한다 그러셨는데 네. 섞긴 섞었어요. 민간도 약간 있어요. 근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9% 정도밖에 민간이 아니고 대부분이 공공이에요. 공공주거다. 지금 벌써 예. 기본 주택이라고 얘기하는 140만 호가 일단 그건 모두 100% 공공이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용산에 10만 호, 용산 부지, 그다음에 구룡 단지, 구룡마을. 네, 예. 그다음에 저기 김포공항에 있는 거기 한 20만 호. 전부 다 공공이에요. 거의 공공이 완전히 거의 90% 가까이를 이루고 이재명 후보는. 네, 이재명 후보는 민간은 그냥 맛보기로 조금 끼워 넣어서 문의만 주는 정도고 네. 저희는 250만 호가 사실상 다 민간입니다. 민간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자기 힘으로 저축해가지고 월급을 저축해서 내 집 마련이 자력으로 되는 사람들 여기 민간이고 네. 그다음 어려운 청년, 신혼부부, 그다음에 무주택자, 유자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한 50만 호 정도는 그건 저희가 이제 공공이고 네.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도 한 50만 호 근데 있는 이제 거죠. 그 말씀하시는 이제 뉘앙스는 공공에서 이제 공급하는 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니고 민간에서 공급하면 좋은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냐면 지금 집 자체가 모자란다기보다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집이 없어서 집값이 네. 뛰는 거거든요. 원하지 않는 곳에 원하지 않는 집은 많아요. 그런 경우는 오히려 미분양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속출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집은 많이 있어봐야 집값을 내리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유리할 것이다. 지금 쟁점은 사실은 민간이냐 공공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네. 뭐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를 잘 잡으면 되지. 그게 무슨 필요가 공급량이 있겠습니까? 많으면 된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은요. 예. 사실은 공공이 하고 싶어도 민간이 할 수밖에 없는 영역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공경 택지 중에서도 일종의 임대로 빼야 될 게 있고 또 분양으로 해야 될 것도 있고 분양 중에서도 LH나 SH 등이 공급해야 될 영역이 있고요. 또 일반 이제 건설 회사들이 분양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간이냐 공공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실제로 질 좋은 주택을 얼마만큼 알겠습니다. 싸게 공급할 수 네. 있느냐. 아니요, 굉장히 이게 쟁점일 중요합니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왜냐하면 물어볼 게 많은데. 공공이라는 거는 일단 택지도 대규모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땅 주인들로부터 이제 용지 보상비를 굉장히 후려쳐서 주면서 땅을 받아야 되잖아요. 돈 주고 용지 보상비라는 예산도 마련해야죠. 땅 주인들하고 일일이 그 이해관계도 조정해야죠. 네네네. 시간이 무지하게 걸립니다. 근데 시간. 민간은 그냥 자기 집 자기가 짓는 거기 때문에 규제 풀어주면 기간이 바로 자기들이 짧고,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네. 궁금해지는 게 또 가격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네. 언뜻 드는 생각이 민간이면 좀 가격이 높을 것 같고 공공이면 가격이 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또 조정하실 건지. 이렇습니다. 전 의원님 예. 민간이 먼저 실제로 하세요. 공급할 수 있는 거는요. 예. 재개발 재건축 단지밖에 없습니다. 민간이 대규모 택지를 보유하고 있는 거는요. 사실상 없습니다. 네네네.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든지 네. 혹은 뭐 3기 신도시를 개발하다든지 이런 건 다 공공의 영역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민간이 공급할 수 있는 거는요.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그거 왜 민간이 공급할 수 있는 영역이 얼마나 돼요? 많습니다. 너무 제한적이다. 아니요. 네. 그렇지가 않고요. 오늘 쟁점은 제가 보기에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지만 말만 요것만 하고 넘어갈게요. 네. 왜냐하면 내 집을 늘리고 싶고 노후고 되고 낡아서 녹물 나오고 나는 이거를 새로 짓고 싶단 말이죠. 지금은 여러 가지 옥지어가지고 규제 때문에 이걸 새로 지어봐야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못했어요. 근데 용적률도 높여주고 층고 제한을 없애주고 여러 가지 규제를 풀어주면 사람들이
자기 집 낡은 사람들이 짓습니다. 이게 이제 민간에서 이거는 알겠습니다. 당장 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급이 늘죠. 예. 제가 이제 요거 궁금해서 네.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집이 없는데요. 네. 빨리 이제 그 양강 두 후보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두 후보다 반값 아파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지금 못하는 걸 어떻게 두 후보가 대통령 되면 가능하게 만듭니까? 이거 궁금해가지고요. 반값 아파트. 그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파트가 이제 흔히 토지 임대부 또 환매 조건부 뭐 이런 게 이제 반값 아파트라고 하잖아요. 반값 아파트를 가장 상징적으로 하는 나라가 싱가포르입니다. 네. 싱가포르는 그 토지의 90%가 국유화돼 있고요. 네. 건물 거기에 이제 사용권만 갖고 있다. 그렇죠. 그 이제 80% 싱가포르 시민들이 소위 토지 임대부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주거 걱정을 안 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 아닙니까? 이제 우리도 특히 그동안은 이제 공공이 개발하는 택지들을 계속 민간 분양을 했었는데 일부는 토지는 계속 소유를 하면서 건물분만 이제 분양하는 싱가포르식으로 하게 되면 네. 예컨대 강남에서도 네. 대략 한 2억에서 3억 정도면 토지 임대부 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니까 그 상당히 획기적인 이제 주택 공급 방식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아파트를 내가 살 거냐 아니면 100% 분양 아파트를 살 거냐 그거는 이제 본인의 선택의 문제고. 선택이지만 공급을 다양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반값 아파트는 충분히 저는 실험할 수 있는 네. 토지 임대부 의미 주택을 있는 통해서. 그런 주택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봅니다. 윤석열 후보. 아 근데 이제 이게 달라요. 반값 아파트를 모두한테 다 제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어렵죠. 어렵죠.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공공택지에다 하는 저 반값 아파트는요. 아까 말씀하신 토지 임대부라는 게 토지 소유권은 사는 사람한테 안 주는 거예요. 그렇죠. 건물만 주는 거예요. 네. 건물 이거는 20년, 30년 지나면 부시고 없어지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자기 집을 갖길 원해요. 내가 나이 들어서 노후가 될 때까지 내가 편안하게 집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내 집 마련을 원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이건 내 집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땅을 못 가지니까. 건물만 가져가지고 뭐가 집이 되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거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거라기보다는 당장 목돈이 어려워서 출발이 안 되는 청년이나 신혼부부들 주로 이런 계층을 겨냥한 거죠. 네.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이제 소위 말하는 반값 아파트는 이런 층들을 겨냥해서 일종의 부분적으로 하는 건데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거는 용산부지 10만 호를 전부 다 저 반값을 하겠대요. 그다음에 뭐 저기 다른 데도 지금 뭐 구룡 아파트도 구룡 단지도 5천 호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거 이렇게 대규모는 네. 사실상 현실 불가능한 대안들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걸 하려면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들고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원하는 자가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충분히 비판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이제 두 분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민간 주도냐 공공 주도냐 이 정도 차이를 느낄 수 있었고요. 또 유권자들의 피부에 와닿는 게 또 부동산 관련 세금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시민들은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봤습니다. 주거 목적이 아니라 뭐 좀 투자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제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있는 사람 또 사게 하는 거 그거 좀 막았으면 좋겠어. 세금을 많이 때리던가. 저는 올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율은 아직도 약하다. 저는 내려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이제 표면적인 집값만 올라가는데 거기에 이제 대비되는 종부세 등은 상당히 이제 부담이 좀 크게 오는. 집이 하나든 두 개든 세 개든 그 집집마다 다 재산세를 받잖아요. 다주택이라고 해서 또 종주세를 또 받는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취득을 하거나 양도를 했을 때 세금은 내려줘서 오히려 거래를 더 활성화하는 게 집값 안정화에 저는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부동산 세금. 뭐 이게 성격이 뭐 다양한 세금들이 존재하긴 합니다만 두 후보다 약간 좀 세금을 깎아주는 그런 방향성이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의원님. 네, 이제 특히 1가구 1주택 중에 아직 주택이 없어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갖고 싶은 분들은 네. 취득세 내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가질 때는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것을 네. 그 한도를 좀 더 넓혀볼 예정이고요. 네.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가 1가구 다주택자들이 이제 작년에 제도가 바뀌어서 처음으로 다주택자는 종부세도 좀 강화되고 그다음에 양도세 이제 집을 팔려고 보니까 양도세도 비싸서 계속 보유하면 종부세를 내야 하고 또 팔려고 보니 양도세가 너무 양도세 너무 비싸고 많고.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1가구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일시 완화해서 다주택자가 시장에 일정한 이제 수익을 얻으면서도 네. 시장에 물건을 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양도세를 이제 일부 완화를 해서
시장에 물건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네.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종부세도 9억에서 11억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산세도 일부 감면을 해주고 예. 그런 것처럼 1가구 1주택자는 큰 부담 없이 자기 집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네. 다주택자는 보유는 좀 부담을 갖게 하되 그것을 매각할 때는 조금 더 양도세를 완화한다든지 완화해주는 이런 중과 방법을 부분에 통해서 대해서요. 시장에 물건이 나올 네.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 하자는 게 예. 우리 당의 취지입니다. 방향성이 매우 흡사하죠, 이거는. 아니요, 저희가 이것도 달라요? 아니 저희가 5년 내내 주장했는데 저희가 틀렸다고 5년 내내 얘기하시다가 이제 선거 한 달 앞두고 저희를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런 근데 겁니까? 어쨌든 좋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이거는 우리 의견을 받아들여 주시는 것은 저는 환영하고 네. 근데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집값이 올랐냐? 정부 정책 실패 아니냐? 정부가 잘못해서 정부 탓으로 집값이 올랐는데 왜 세금을 이렇게 몇 배씩 우리가 내야 되냐? 이 불만이거든요.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종부세의 경우도 민주당은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뭐 전 국민의 2%밖에 안 되는 사람이 좀 피해를 입는다고 해서 그거 왜 그 사람들 대변을 하냐 그러는데 피해를 입는 사람이 한 사람이 됐든 100만 명이 됐든 간에 어쨌든 국민이에요. 근데 자기가 국민이 잘못한 게 아니라 정부가 정책 실패로 잘못해가지고 부당한 피해를 입는다면 그게 한 사람이 되더라도 그 사람을 부당하지 않게 네. 고쳐주는 것이 대통령이 할 일이죠. 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부가 잘못해가지고 오른 세금들 네. 그 피해는 없애주겠다. 종부세 내는 게 그 피해 보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죠. 왜냐하면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세금이 지금 보면 종부세가 전국 전체 납세 총액이 2배가 늘었어요. 작년 대비 올해 한 해 만에. 그다음에 내는 사람이 2배가 늘었습니다. 집값이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집값이 올랐으니까. 네. 근데 그 집값이 오른 걸로 문제는 이게 실현된 소득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집은 가지고 있지만 세금은 현금으로 내야 되는데 현금이 당장 없는 분들, 은퇴자, 실업자,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타격이 입은 자영업자들 이런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잘못한 거 아닌 걸로 세금이 2배 이상 올랐는데 네. 그걸 정부가 이게 좀 잘못해놓고 통계가 달라서 제가 한 가지만 바로잡는데요. 종부세 중에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는 지난해에 1,200억을 내다가 2,000억으로 늘어서 800억이 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크게 늘은 게 아니죠. 종부세가 늘은 1,200억에서 거는요. 800억이면은 80%쯤 잠깐만요. 되죠. 실제로 늘어난 건 어디서 늘어났냐면 1가구 다주택자의 종부세가 늘어난 겁니다. 예. 또 법인의 종부세가 늘어난 거고. 네. 그러니까 이 종부세의 취지상 가급적이면 주택은 한 채만 갖고 두 채, 세 채를 일종의 투기 목적으로는 갖지 말아라. 네. 라고 하는 취지에서 1가구 다주택자의 종부세를 올려서 일종의 보유 부담을 키운 거거든요. 1가구 1주택자는 여러모로 할인 혜택이 있어서 최대 80%까지 할인이 됩니다. 1가구 1주택은요. 네네. 그러니까 다주택자의 종부세까지를 문제 삼는 거는 사실은 다주택자를 일종의 엄호하거나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대체로 이제 부자 정당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주택 종부세를 일종의 이제 누진세화 한 건데 네네. 그 취지는 다주택을 소유하지 말고 네. 집은 한 채만 갖고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자, 갖고 그러면 내놔라 이런 거거든요. 아니 근데 네네. 정책 방향이 설사 맞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정책 방향 갖고 또 예, 노냐면 또 네, 오늘 밤새니까 예, 네네. 설사 맞다 하더라도 갑자기 이렇게 세부담이 뛰는 거는 이거는 조세 행정상으로도 이거는 부당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완만하게 완만하게 가져라. 하겠다. 어쨌든 그러니까 부당한 피해는 갑자기 입지 않게 양 합니다. 후보다 종부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게 완화하겠다는 기조인데 여기는 방점을 두는 게 1가구 1주택자 방점을 두는 거고 여기는 완만한 세금 인상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얼마 전에 이제 엊그제 토론회에서 심상정 후보가 양 후보다 이런 종부세 완화 기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자 감세 아니냐 결국 이렇게 비판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부당한 피해를 본 사람이 부자든 아니든 소득이 있고 없고 몇 명이든 이거를 따지는 것보다는 정부의 절체 실패로 정부 탓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피해는 없애주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1가구 다주택자 종부세 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취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동산을 더 이상 투기 수단으로 소유하지 말고 네. 자기에게 꼭 필요한 주택은 소유하되 그렇지 않은 주택은 다른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라라고 네. 하는 게 이 다주택 종부세를 누진하게 된 이유거든요. 그리고 네. 그 주택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드렸고 네. 또 이렇게 시장에 내놓지 않으면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이런 것도 예고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설마 하면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안 팔고 가지고 있었죠.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부세도 커지고 네. 또 다시 뒤로 돌아보니 양도세도 네, 네. 부담이 다 커졌는데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아니 근데 시간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만 할게. 아유, 이거 큰일 났네. 아니 민주당이 여태까지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고 우리가 틀렸다 그러더니 네, 네. 갑자기 선거 3월 9일인데 3월 안에 알겠습니다. 그거 말씀하셨잖아요. 종부세 개편안을 내겠다고 약속했어요. 네. 자기들이 우리 또 따라왔어요. 알겠습니다. 그건 아니고 종부세 부담자 알겠습니다. 중에 예, 그 정도로. 다소 억울한 종부세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상속을 받았다든지. 의원님, 우리가 더 억울해요, 지금. 다음 두 분이 코너 강으로 들어가면은 네. 한도 끝도 없이 여기서 정리하도록 여기서 바로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다시 정치권을 휩쓸고 있습니다.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 2년 전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뉴스타파 시민보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우리 기자님은 이제 그동안에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그런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2년 동안 검찰에서 탈탈 털었다. 도대체 뭐가 문제냐? 뭐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우선 2년 동안 털었다는 건 사실이 아니고요. 그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다가 윤 후보가 총장에서 물러난 뒤, 그러니까 작년 3월부터죠. 작년 3월부터 제대로 수사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작년 12월에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는 게 실체는 확인이 됐어요. 왜냐하면 14명이 기소가 됐으니까. 그중에 5명은 구속이 되고요. 그러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어쨌든 도이치모터스의 오너인 권오수 회장이 여러 세력을 동원해서 주가를 부양하거나 유지하는 작전을 펼쳤다. 이건 이제 거의 확인이 된 거예요. 물론 재판은 안 됐지만. 근데 문제는 여기에 윤석열 후보의 아내인 김건희 씨가 연루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연루가 됐다면 얼마나 되었느냐. 이게 문제죠. 남은 문제죠. 그럼 2년간 검찰에서 탈탈 털었다. 거기에는 뭐 동의하기 어렵고 오히려 그게 이제 기소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 이번에 그 뉴스타파가 또 보도한 걸 보니까 뭐 이상한 좀 어려운 단어가 있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범죄 일람표? 일람표인가? 범죄 일람표. 그러니까 공소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검찰이 이제 사람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 사람이 이러한 일을 잘못했다, 이런 죄를 졌다라고 쓰고 거기에 이제 이 사람의 죄를 하나하나 정말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써야 돼요. 그게 이제 범죄 일람표에 한 줄 한 줄이 그 범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가 조작 사건이니까 한 줄 한 줄이 거래 기록들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 거래 너네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너네끼리 짜고 친 거래야. 통정매매. 이거는 너가 종가에 관여하기 위한 매수 주문이야. 그럼 이건 고가 주문, 종가 관여 주문. 이런 식으로 쭉 표를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범죄 일람표입니다. 공소장의 어떤 근거가 되는 자료네요. 그렇습니다. 이 공소장의 일부이기도 하고요. 그게 뭐 범죄인지 아닌지는 이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봐야겠습니다만 객관적인 어떤 행위. 그것이 이제 그 담긴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제 뭐 확인을 해봤더니 어떻던가요? 이제 거기에 지금까지 이제 여러 언론들이 공소장에 김건희 씨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공개된 자료는 익명화가 돼 있어요. 익명화가 되었지만 저희가 여러 이제 데이터들을 가지고 김건희 씨의 거래 시간을 특정하고 또 김건희 씨가 이제 공개해 놓은 계좌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윤석열 후보 쪽에서 이거랑 맞춰 보니까 그 익명 중에 도땡땡 이렇게 나온 사람이 김건희 씨라는 걸 저희가 알게 됐고요. 도땡땡을 저희가 쭉 파악을 해보니까 이 범죄 일람표에 289회 정도가 나온다. 그리고 그 289회 중에 5번은 이제 정리된 표에 나오는 거지만 284회는 아까 말씀드린 그 시세 조종의 행위 여기에 다 연관되어 있다. 이걸 저희가 이제 새로 발견해서 보도를 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어떤 식으로 연루가 된 건지 좀 조목조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김건희 씨의 5개 계좌라고 저희가 판례를 준비를 했는데 지난해 10월 윤석열 후보가 공개한 계좌는 신한
맞습니다. 금융투자증권. 네. 그거 딱 하나였잖아요. 근데 예. 다른 계좌들이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처음 알려진 사실인데 윤석열 후보가 공개한 게 요 1번 계좌죠. 선수 A. 선수 A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작전 1차 작전의 주역이에요. 주포라고 저희가 부르는. 네. 요게 이제 윤석열 후보가 공개하면서 우연히 이 선수에게 맡겼을 뿐이다. 네. 라고 주장했는데 범죄 일람표를 보니까 선수 B, 이 사람은 A랑 다른 사람이고 네. 2차 작전의 주범이에요. 이 사람한테 김건희 씨가 계좌를 2개 맡긴 게 이번에 드러난 거죠. 다른 게 2개 더 있었고. 예, 요걸로 거래한 게 매수액을 따졌을 때 17억 원 정도 되고요. 네. 요거는 한 18억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이제 계좌를 맡긴 계좌를 선수에게 맡긴 계좌로 부정 거래가 일어난 겁니다. 네. 이건 확인이 됐고 또 2개의 계좌가 더 있습니다. 네네. 이 2개의 계좌는 뭐냐면 이 계좌를 운용한 사람은 이제 김건희 씨가 직접 운용을 한 건데 이건 검찰이 보기에 어떻게 보고 있냐면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 회장이 매수를 권유해서 예. 비정상적 방법으로 매수를 권유해서 대량 매집을 유도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는 3개의 계좌는 선수들에게 맡긴 거고 네. 빌려준 거고 2개의 계좌는 자신이 직접 네. 권오수 회장의 말을 듣고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네. 이 보도에 대해서 네. 허위 왜곡 보도다라면서 네. 이 보도들은 출처부터 불법이다. 아하. 범죄 일람표에 근거가 되는 자료와 내용의 해석에 상당한 오류가 있다. 네. 분석을 마치는 대로 법적 조치하겠다. 네, 이렇게 네.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하루에 한 번꼴도 되지 않는 주문 내역으로 어떻게 주가를 올릴 수 있는지 네. 의문이다. 네. 이렇게 반박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네. 어떻게 이 반박문에 대해서 이 반박문 한 줄 한 줄을 제가 이제 예. 반박하고 싶은데요. 네네. 네. 일단 이 보도들은 출처부터 불법이다. 그렇지 않고요. 이것은 법무부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고요. 네. 범죄 일람표에 근거가 되는 자료와 내용 해석에 상당한 오류가 있다. 오류가 있으면 하나라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쓴 기사에서 네. 한 줄이라도 팩트랑 다른 게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하루에 한 번 꼴도 되지 않는 주문 내역으로 어떻게 주가를 올리냐. 김건희 씨 것만 따지면 하루에 한 번 정도 되죠. 그런데 김건희 씨 혼자 한 게 아니고요. 여기에 이 작전에 동원된 계좌가 157개입니다. 계좌주는 91명이고요. 이걸 제가 합쳐서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거의 한 20번 정도는 돼요. 네. 도이치모터스 같이 거래량이 작은 주식에 주가를 움직이기엔 충분했다. 네, 이렇게 반박을 드리겠고요. 네. 예. 그럼 어찌됐든 뭐 네. 다른 이제 주가 조작 연루자들은 뭐 기소가 되고 구속도 예. 되고 했으니까 우리는 오늘은 네. 김건희 씨 거래에 대한 이야기만 좀 네. 했으면 좋겠는데 네. 김건희 씨의 거래가 주가 조작을 한 정황으로 볼 수 있는 네. 근거들이 있습니까? 있죠. 이를테면 요 1번 계좌 있잖아요. 네. 1번 계좌에 있는 것을 저희가 한국거래소의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거래한 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날 우리나라 전체에서 도이치모터스 거래한 기록을 제가 다 찾았어요. 예. 그래서 그중에서 김건희 씨 계좌를 찾아냈습니다. 네. 거래 기록을. 시간을 특정을 했는데요. 네. 이를테면 2010년 1월 25일 같은 경우는 이런 패턴이에요. 그날 이제 전체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량의 35%를 김건희 씨가 주문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양이네요. 많은 양을 주문했는데 네. 이 주문 시간이요. 2시 47분에서 49분까지 3분 사이에 주문을 해요. 그 당시에는 그 마감이 3시였거든요. 네. 2시 50분부터는 동시호가 타임. 네. 근데 마감 직전에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종가를 올리기 위한 작전이다라는 거죠. 네. 종가를 올려야 개미들이 붙으니까요. 다음날 시가가 올라가고 예. 이런 거래를 며칠 하다가 한 번은 1월 28일 그날은 점심시간에 10만 주의 매도 물량을 던져요. 엄청난 양을 던져요. 네. 그리고 오후 2시 40분쯤에 6만 2천 주를 다시 사는데 네. 10만 2천 주는 싸게 팔고 6만 2천 주는 비싸게 사요. 그거는 이상한데요? 이상한 일반인들이라면 전혀 얼마나 손해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이걸 전문가한테 보여주니까 전문가가 하는 말이 요거는 작전 세력끼리 물량을 배분하기 위한 패턴이다. 서로 주고받는다고요? 예. 그래서 점심시간에 이걸 내놓는 이유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밥 먹으러 가고. 다른 사람들이 네. 거래를 많이 안 하니까. 그럼 내가 내놓은 걸 우리 편이 주워야 되는데 점심시간이 그 확률이 높으니까. 예. 경쟁자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그 패턴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이제 범죄 일람표를 확인해 보니 예. 실제로 그 점심시간에는 10만 주 중에 6만 주를 다른 작전 세력이 샀어요. 그게 누굽니까? 여러 명이 샀는데 예. 그중에 눈에 띄는 인물이 하나가 있는데 네.
그 6만 주 중에 22,700주를 김건희 씨 씨의 어머니. 엄마 네. 윤석열 후보의 장모가 산 거예요. 이런 걸 이제 통정거래라고 하는군요. 통정거래죠. 완벽한 통정거래죠. 왜냐하면 두 사람이 똑같은 선수한테 계좌를 맡긴 상태였거든요. 네. 그런 통정거래 정황도 보이고. 근데 네.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네. 김건희 씨가 계좌만 빌려줬다. 네. 뭐 시세 조정 같은 거 전혀 몰랐다라고 예.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진짜 몰랐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있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제가 누가 주식을 잘한다고 해서 제 계좌를 맡겼어요. 예. 그럼 이 사람이 어떤 거래를 하는지 살펴보지 않을까요? 네.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리길 제가 그날 하루 도이치모터스 전체 거래량의 30%, 막 40% 이렇게 거래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많은 양이죠. 예. 근데 만약 그렇게 거래를 하게 되면 한국거래소나 증권회사에서 요거 이상 거래다라고 그 담당 계좌의 직원에게 통보가 가요. 약간 경고성이군요. 그렇죠.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직원은 이걸 놔두면 자기가 징계를 받기 때문에 계좌주에게 통보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 정황들을 미루어 보면 몰랐을 가능성은 매우 낮지 않냐.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2차 주포에게 다 빌려줬고 본인도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네. 몰랐을 가능성은 매우 낮지 않냐.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주가 조작이 만약에 있었다면 네. 그 목적은 결국 이제 돈을 벌기 위함 네.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얻은 수익은 어느 정도인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윤 후보 측이 여러 번 입장을 밝혔는데 네, 입장이 조금씩 많이 바뀌고 달라지고 있지 있어요. 볼 시간이 있나? 보고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2010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좀 위탁 관리를 좀 맡기면은 좀 괜찮을 것이다. 그거 4개월 딱 하고는 그 사람하고는 끝났고 저희 집사람 오히려 손해보고 그냥 나왔습니다. 2010년 5월 이후 추가의 주식 거래가 있었는지, 주식 거래에서 돈을 버는 게 있는지. 두 당연히 번째로 주식 했죠. 두 번째로 제 처가 아예 손해 본 것도 있고 뭐 좀 번 것도 있고 하니까 정확하게 그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뭐 손해 본 것도 있었고 예. 나중에는 뭐 손해 본 것도 있고 번 네. 것도 좀 있다. 그리고 네. SBS 보도에 따르면은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수익이 네. 뭐 9억 원이 넘게 났다라는 네. 보도도 있었고, 근데 여기에 네. 대해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또 예. 주식은 어느 시점에 매도해서 최종 수익률이 얼마인지를 봐야 된다. 네. 어느 시점을 잡아서 그때 이익이 얼마였다 하는 건 의미가 없다. 이러면서 예.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최종 수익률이 기천만 원에 불과하다. 예. 또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어제 SBS 보도 같은 경우는 네. 범죄일람표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고 네. 그 자료의 근거가 뭔지는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다만 저희가 그 숫자를 범죄일람표랑 맞춰 보니까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수익을 본 건 근거가 있는 것 같고, 물론 그 기간이 이제 석 달, 뭐 이 정도 기간이지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김건희 씨가 이 공개된 계좌에서 주식을 한 17억 원치 샀잖아요. 네. 근데 그 뒤에 어느 시점인가 팔았을 거 아니에요. 네. 2012년 전에는 팔았는데요. 2012년 네. 연말 전까지는. 네. 그런데 2012년 연말 전까지 단가가 김건희 씨의 평균 매수 단가가 네. 2,564원인데 예. 이거 아래로 내려온 적이 없어요. 그럼 플러스일 것이다. 뭐가 됐든. 뭐가 됐든 플러스일 것이다. 네. 이런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주장하려면 사실 근거를 내놔야죠. 몇 천만 원밖에 안 벌었다 말로만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12월 말이라고 이제 특정한 이유는 검찰에서 주가 조작 기간을 네. 거기까지로 봤기 예.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그리고 거죠. 공시 자료에도 네. 그 2012년 12월 말 연말 기준으로는 김건희 씨의 주식이 없는 걸로 나옵니다. 네, 그 알겠습니다. 없다. 네. 근데 이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관계자들은 뭐 기소가 되고 구속까지 된 상태인데 예. 김건희 씨는 지금 소환 조사조차 그렇죠. 안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물증들은 지금 있는데, 제가 보기에 물증들은 있는데, 어쨌든 검찰이 기소를 하려면 관계자의 진술이나 본인의 자백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관계자들이 진술을 아마 안 한 것 같고 네. 지금 뭐 못 하겠죠. 네. 본인도 이제 소환에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기소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사실 일반인 같으면은 이제 소환 불응을 하면 네. 강제 구인을 보통 하는 거죠. 예, 일반인 같으면. 네.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가 좀 이상하네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힘 빠지는 마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네. 여기에서 저희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인보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더 라이브